자, 그럼 반갑습니다. 음. 어, 오늘 문학하는 시간입니다. 그 한때 내 꿈 중에 한 게 뭐였냐면, 문학이라는 것을, 생활 문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입할 때, 주로 이런데 대학원 가면 그거 있습니다. 수학 계획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학원 가서 뭘 공부하겠는가, 이런 걸 쓰거든요. 그때 내가 뭘 거창하게 썼냐면, 생활 문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창하게 썼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문학을 늘 즐기면서 살게끔 해주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키워가면, 나이가 들어도 평생 문학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때 내가 자주 쓰던 말이, 삶과 함께하는 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삶과 함께하는 문학, 이런 것들을 계속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삶과 함께한다, 또는,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표현주의 문학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표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장 대표하는 분이 이름 나을 거예요. 아마 이호덕 선생이거든요. 모르나? 야, 그런 유명한 분도 모르시는구나.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문학 교육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학 교육 방식이 아니고 그냥 교육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주로 그런 분들이 보리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내고 했거든요. 나는 한때 보리출판사에 굉장히 열편을 해야 되나?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그쪽에서 나온 책을 많이 읽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뒤에 엽서도 써서 보내가지고 다른 책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문학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생활과 밀착된 문학을, 그죠? 문학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문학 교육을 시켰다기보다는 삶을 그렇게, 문학이라는 것에 접목시켜서 뭔가 교육이라는 것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글을 뽑잖아요. 왜, 그죠? 잘된 글을 뽑을 때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시각이 좀 달랐어요. 나는 아이들이 생활이 묻어나는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게 뭐가 시야? 그게 무슨 소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중학교 1학년이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가 뭘까요? 떡볶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엄마 도시락 이런 게 아닐까? 요즘하고 좀 다르겠다, 그죠? 요즘엔 뭘까? 게임 아닐까? 근데 신화 소설에서 만약에 그런 소재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다면, 글을 썼다면, 그 애는 굉장히 생활 밀착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솔한 글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제가 뭔가 거창하게 꾸몄는지, 그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활 밀착적인 글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어떤 글을 엄마의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 반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목이 아마 비슷한데,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학생이 쓴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는 액자까지 내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붙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반 애들에게 그 시를 읽고 오게끔 하는 과제를 꼭 내줬던 기억이 나요. 글은 저렇게 쓰는 거라고. 자기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 애가 공부를 무지 못하는 애였거든요. 아마 시인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내 칭찬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요. 네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게 맞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는 그 기조가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수학 계획서를 썼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원래 수학 계획서와 또 공부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 그죠? 다르고 난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를 OT 시간에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대학교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뭐냐면 나는 세계를 동시에 등단하는 거였어요. 시도 등단하고 싶었고 소설도 등단하고 싶었고 비평도 등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세계를 등단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도 못했고요. 시도를 안 했어요. 비평은 진짜 쓰고 싶었는데 내가 쓴 건 아니고 옆에 친구 후배가 자꾸 이야기해서 좀 해도 해서 해달라 해서 도와줘가지고 그 후배가 비평으로 상 받는 걸 보고 조금 부러워했던 적은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글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시 소설은 굉장히 좋아했고요. 시 창작 동아리를 계속 했었고 4년 내내 했었고 창작하면서 비평하는 동아리이죠. 했고 소설 비평 동아리를 4년 만들어서 했어요. 과 동아리로 만들어서 그 동아리가 지금도 있어요.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이제 학교에 있다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 문학과 좀 많이 멀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처음에 나는 이 강의를 할 때 교과교육론하고 문법만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학원에서도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도 그때는 국어교육에 푹 빠져 살았고 완전 다른 삶이죠. 그래 되면서 문학은 영원히 안녕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또 계속 문학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수강생들이 나한테 권해서 시작했어요. 자꾸 하래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감은 안 오는데 여전히 재미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까라는 문제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문학과 접목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른 과목에서 할 수 없는 국어과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문학과 접목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국어과의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문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죠? 문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몇 가지 책을 또 들고 와봤는데, 이 책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뒤에 교육논자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학 교육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학 교사학습이나 방법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약간 면피형이죠. 이런 말하는 자체가. 그죠? 자, 굉장히 문학은 1년 동안 하는 과정이 심플합니다. 좀. 굉장히 심플해요. 자, 1, 2월은 그냥 시입니다. 시. 나는 이름을 시교육이라 하지만 시에 대해서 하죠. 그죠? 그 3, 4월은 소설입니다. 5, 6월은 고전이죠. 고전문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 8월은 기출. 그 다음 9월부터는 어차피 여러분 알다시피 모의고사 이렇게 가죠. 굉장히 간단하죠? 예. 자, 기본 교재는 이거예요. 해법문학 현대시. 해법문학입니다. 해법문학.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해법은 계속 가요. 아시겠죠? 계속 가는데 여기는 시만 하고요. 이는 소설하고 이는 고전 시가하고 산문 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해법으로. 아시겠죠? 그 해법을 할 때는 작품만 본다는 거예요. 작품. 요 해법 문학에 있는 그 작품 있잖아요. 그죠? 작품과 작품에 대한 이해. 너무 많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월에 현대시를 보겠지만 현대시에 잘 못 봐요. 중간중간 뛰어넘어서 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예전에 2015 이전에 나왔던 해법보다는 작품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것도 좀 다 못 봐요. 근데 이 두 달 동안 시가하고 고전 문학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못 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1, 2월은 주로 뭐 하냐면 실온 공부를 해요. 실온으로 공부합니다. 자, 보여줄게요. 자, 이게 김준호 실온인데요. 김준호 실온.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실온이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난 대학교 1학년 때 이 실온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시에 빠져 있을 때 실온을 찾아보는데 정말 온갖 종류의 실온을 다 봤지만 실망하고 이 실온을 보는 순간에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실온은 정확하게 현상학적 관점에서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죠.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온은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명확하죠. 뭔가 관점이. 다른 실온들은 일종의 주제가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시와 관련된 책들보다 재미가 없어요. 너무 글을 못 써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현대시 교육론 있잖아요. 그죠?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 이 실론을 가지고 해보면 이제 이 현대시 교육론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거의 많이 뺏겼구나. 김준호 실론을 많이 뺏겼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실론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시 교육론을 읽어보면 참 잘 썼다라고 생각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건 고전이라는 뜻이죠. 고전이에요. 그 당시에 내 후배들한테 대학 학창시절에 후배들에게 내가 이 실론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밑줄 짝짝 끄가면서 방학 때 불러내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읽게끔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다시 읽으니까 역시 좋아요. 이건 꼭 근하고요. 그걸 일부 좀 요약한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중에서 그 실론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깊이가 있고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제4판입니다. 참고로 내가 이제 요약한 건 제3판으로 요약했고요. 4판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부분은 새로 수정하고 그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이게 실론도 하고 이거 뭡니까? 해법도 같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래요. 처음에는 만약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있으면,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뭐가 더 비중이 높아요? 실론의 비중이 높아요. 그죠? 한 2대1 정도로 하겠죠? 3시간이면 2시간, 1시간 정도.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1시간, 2시간 정도로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론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해법을 좀 많이 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듬성듬성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 5를 하면 소설을 공부하는데, 내가 소설 들고 왔는지 모르겠다. 소설 교육론 책들을 가지고 요약한 거예요. 나는 소설 교육론 공부하면서 요약하면서 무지 공부만 했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미있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소설 교육론 책을 가지고 요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가지고 이론을 잡겠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은 요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양이 많다가 점점점 소설에 대한 분량, 그죠? 해법의 분량이 더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구성됩니다. 내용이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시가와 산문은 두 권이잖아요, 왜, 그죠? 이거는 뭘로 요약한 거냐면, 무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쪽 분야는 좋은 책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전이라는 것은, 고전문학이라는 것은, 이미 정리되어 있거든요. 내가 정리해 놓은 거 가져오면 좋은데, 내 예전에 임용 공부할 때 정리한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본 적 있나? 없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나는 그때 옛날에 임용 공부할 때 고전문학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첫 번째, 고전문학과 관련된 이론들 있잖아요. 그죠? 장르에 대한 이론. 고전문학은 여러분들 장르에 대한 이론입니다. 달라요, 약간. 아시겠죠? 장르에 대한 이론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세부적인 시가 장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산문 장르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향가에 대한 정리. 그죠? 그 다음에 고려가요 하면 고려가요에 대한 이야기, 경기체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보면 장르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공부하냐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향가가 있으면 향가와 관련된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만큼 쌓아놔요. 찾아가지고. 그러면 향가에 대한 것만 전부 다 읽어요. 읽으면서 목차를 정해요. 향가를 학자들이 기술할 때 향가의 어떤 장면을 중시하는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구나 하면서 쫙 목차를 잡아요. 적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정의가 있다면 그 책들 다 읽으면서 향가가 뭐야라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정의 내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읽어요. 다 읽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뭘까? 꼭 언급하는 내용이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따져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쓰임이 있을걸? 굉장히 정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고전은 다 정리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장르를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시절에도 해법은 있었어요. 해법과 같은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책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문을 복사를 했어요. 간단한 것들은 내가 다 적었지만 복잡한 것들은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 같은 작품이다 칩시다. 그 복사를 해요. 그러면 이 공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맞죠? 있으면 복사하면 이렇게 왼쪽에 붙여요. 이렇게. 그죠? 붙입니다. 그럼 그걸 내가 색연필 같은 거 써가면서 있잖아요. 특히 난 노란색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면서 사선으로 연필을 끄가면서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 각각에 대한 의미를 일일이 다 적었던 기억이 나요.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연필을 이용해서 강조점 표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스스로 다 분석하고요. 그럼 옆에 이런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는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이 책에서 뒤져보면 나오는 문제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들을 또 막 이렇게 옆에 중요한 내용 적고, 중요한 내용도 적고, 그 작품에 대한 분석도 적고, 관련된 문제도 적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형식이 지금 생각하면 해법과 비슷한 거죠. 해법도 그렇잖아요. 왜, 그죠? 고전 시가 같은 게 있으면 작품 있고, 텍스트 있고, 분석 있고, 그 문제 있잖아요. 왜? 아마 그런 형식인 것 같아.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걸 다 했었어요. 그 당시 시가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흔히 우리 말하는 지금 유명한 작품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지금은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고전은 시가나 산문이나 둘 다 정해져 있어요. 작품 수가 10,000편이 되지 않아요. 뭐야, 10,000편이나 이 생각 있지만 내가 비유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품이 딱 정해져 있고요. 고전 시가든 산문이든 그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그죠? 또 그렇지 않으면,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나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세월이 변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고전 시간화 산문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걸로 할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책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문학통사로 시켰어요. 한국문학통사. 근데 그 언제까지냐면 객관식 때까지. 그때는 한국문학통사에서 다 시험이 나왔고요. 그게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객관식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 이전에 것도 어려워요, 실제로. 같은 문제 비슷한 게 반복되긴 하지만 어렵거든요. 서답형을 오면서 좀 쉬워졌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다음에도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창비교육에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책 잘 썼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고 있나? 잘 썼어요. 어? 저 책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이 책 굉장히 좋아요. 이 책으로 요약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요약된 거 다음에 오래오래 볼 때 저 책 같이 보면 돼요. 응? 뭔가 이렇게 체계를 잡고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요즘 약간 시각에서 잘 쓰여진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는 저 고전문학교육론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 보면 고전문학이라 되어 있잖아. 왜? 그죠? 그러니까 시가 산문 다 들어있겠죠? 고전문학교육론이라고 하고, 역시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죠? 예전에 내가 문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학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물어보면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방대하다면 기준을 문학사로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준을 문학사로 잡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근데 막상 해보면 문학사는 미안하지만 너무 압축해보면 얼마 안 돼요. 문학사를 압축하면 얼마 안 된다는 뜻은요. 내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해법문학인데 보면 앞쪽에 문학사 잘 되어 있거든요. 문학사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또 문학사 좋은 책이요. 왜 여러분들 알 거야 아마.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 현대문학사와 고전문학사. 미안하지만 제일 좋은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문학통사를 볼 이유가 없죠. 임용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문학 진짜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봤던 책 중에 그림도 있고 고등학생들에게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만드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 책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았던 책이 있어요. 재밌게 써있더라고. 그걸 권했어요. 너 그거 읽어보라고. 절대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에 합격했어요. 뭐 그 책 때문에 합격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맞죠? 그런 게 내 뒤에 물어봤어요. 뭐 어려움이 있었냐 하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 전공한답시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책을 우습게 보는데요. 미안하지만 해법문학은요. 임용공부를 사는 사람들 용이지 고등학생용 아니에요. 고등학생들 이거 잘 안 봐요. 진짜입니다. 응? 우리 집에 책이 있지만 우리 애가 이걸 안 보겠어요?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 보는 책이에요. 응? 근데 왜 여러분들 안 보려 할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이제, 서점에 나가보면 전공국어 책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 임용시험, 전공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용으로 나와 있는 그 문학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왜 그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응? 차라리 이런 책들이 훨씬 더 좋아요. 무지 좋아요, 사실은. 한때 그 한국문학통사를 읽을 때 있잖아요. 읽을 때 우리 직강에 온 애들, 친구들, 그룹 스터디 시키잖아요. 그죠? 시킬 때 뭘 읽겠냐면, 똑똑한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현대소설교육론이라든지, 고전산문교육론, 이런 책들이 그때 막 나왔어요.
읽으라고 하니까 못 읽어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렵더래. 한국문학 통사를 읽는 친구들이 못 읽더라. 못 읽어내겠다 하더라고요. 관점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제가 달라요. 응? 그러니까 못 읽어내지. 한국문학 통사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학사가 궁금하면 차라리 그렇게 쉬운 책을 보세요. 그 책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양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문학사를 보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잡한 걸 보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법문학에도 보면 장르별로 문학사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것만 찾아요. 어쩌면 이게 가장 객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어려운 책 보지 마세요. 남이 해준 것도 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자기 스스로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들 정도의 연배가 되고 적어도 전공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의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심지어는 작품 이해하는 것도 남을 의존하더만. 작품 해석하는 것조차도 남을 의존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작품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그냥. 무지 작품 해석 잘 해줍니다. 또 정 안 되면 EBS 보세요. 여러분들 자존심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EBS 강사들 수업 잘해요, 문학. 그래서 문학사 들으세요, 그냥. EBS 강의 들으면서. 문학사 들으세요. 그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웃고 있지만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해요. 내가 하는 걸 못해요. 딱 그 차이가 있죠. 나는 특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노량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문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세요.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고 근합니다. EBS 문학을 들으세요, 그냥. 응? 그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있잖아요. 아니, 장르별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그 EBS 교재 보면서, 그죠? 그렇게 공부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응? 자,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5, 6월에 가면 제가 이제 교육론 시간도 그렇고, 교과서를 본다 했잖아, 왜? 그죠? 이때 문학 교과서 봅니다. 그죠? 문학 교과서 보는데, 난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서, 그때 내가 뭐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여러분들 어디 찾아서 문학 교과서하고 자습서를 좀 구해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봐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어쩌면 노량시 강사들 책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한 번만이나 제발 보라고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임용시험을 10년을 해도요. 교과서 하나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런 개론서 하나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임용 공부한대요.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까지 여기 보고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가면 이제 스터디, 그죠? 가 있는데, 매주 이렇게 공부할 걸 올려주잖아요. 왜, 그죠? 그런데 작년 기록을 보니까 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부터인가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음 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 보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 거냐면, 뭐야, 그러면 1, 2월에 시해버리면 그 다음 끝이야? 3, 4월 소술하면 그 다음에 시 안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고전은 5, 6월에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이렇게 이 7, 8월까지는
시, 소설, 고전 같이 쭉 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중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비중의 차이가 있냐면 1, 2월에 시를 하면 시 비중이 조금 많으면서 소설을 하고 고전은 양이 좀 적고요. 아시겠죠? 3, 4월 할 때는 소설의 비중이 좀 많으면서 시 좀 줄이고 고전, 그죠? 고전 할 때는 고전의 비중이 많으면서 시, 소설의 양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해법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또 인강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딱 그 분량에 맞춰서 있잖아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얼추 거의 많이 보게 됩니다. 다 본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얼추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뭘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플러스해서 뭘 하냐면, 그 수능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를 보세요. 아시겠죠? 수능 기출, 모의고사, 이런 걸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문학이 좀 약하고 처음부터 좀 꼼꼼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라면 EBS를 보라고 했습니다. EBS를 보고 EBS는 굉장히 다양한 게 깔려 있잖아요. 왜 그죠? 잘 찾아서 보면 됩니다. EBS 교재가 사실은 가장 검증할 수 있는 교재예요. 그거 보면 알겠지만 그 EBS 교재 집필진도 괜찮고요. 감수하고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EBS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감수를 열심히 하거든요. EBS 교재를 보고요. 그럼 수능 기출과 모의고사를 꼭 보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상관성을 따져봤는데 문학은 수능 기출하고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게 다뤄진 작품이 그 요 근래에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출제하는 사람이나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출제하는 사람이나 그죠? 실제 수능 출제하는 분들이나 임용 출제하는 분들이 많이 겹쳐요, 사실은. 그래서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 되도록이면 그 수능 최근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3년 아니면 5년 늦게 잡아서 그때 나온 작품들은 많이 읽으세요, 책을.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설 모의고사는 사설입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그 왜 그러냐면 수능 기출문제, 수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출제진도 검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할 때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공국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아무리 모의고사를 열심히 낸다 한들 기출문제만큼 잘 만들지는 못해요. 맞잖아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죠? 마찬가지로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실제 수능만큼 그 정도 한 거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만드는 게 바로 평가원이나 안 가면 시도교육 측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모의고사는 적어도 2주 정도 최소한 공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절대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같이 내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 서울 서울 사대부고 그냥 고대 옆에 있거든요. 서울 사대부고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석사과정을 돌아왔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이제 다른 도서관에 가서 가다 어느 날 학교 내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 하니까 뭐 다른 전문 도서관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거 왜 가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래요.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맡은 부분이 그쪽 부분이란 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쪽 도서관에 뒤져서
모의고사 문제에 만들 수 있는 텍스트를 구하려고 간다 이야기를 해요. 언제 내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몇 달이 남아있어요.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응? 그러니까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검증된 걸로 좀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보더라도 어떤 느낌 들어요? 무지 많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첫날에 이제 교과 경영 공부할 때 보니까 양이 어땠어요? 아, 진짜 많다 생각이 들지 않더나? 실제로 많아요. 근데 어쩌면 문법이 제일 적어요, 사실은. 적지만 문법도 생각보다 하다 보면 또 많아지거든요. 근데 문학은 곱하기 2입니다. 미안하지만.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이 문학은 생활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죠?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좀 내가 첫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러면 그죠? 아이, 뭐 좀 쉬었다 좀 임용 공부 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쉬었다 하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죠? 미안하지만 쉴 겨를이 없어요. 끝에 하면 다들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 진짜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가서 그런 생각 안 드나? 아, 진짜 나한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 해요. 응? 그 시간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차곡차곡 계획을 잘 세워서, 따라온 거는 그대로 따라오면서 복습하고, 그죠?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주어진 것대로, 저런 분량에 맞게끔 공부를 해가면서, 그죠? 따라오면 굉장히 엄청난 많은 양을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응? 가끔, 내가 내주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1년이 거의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연구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할 때 보면, 생각보다 많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저렇게 많이 해줬구나 하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내년에 또 저 강의를 또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런 강의를 또 해야 돼? 자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강의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응?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몫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책만 몇 개 소개하고. 자, 이거는 고전문학교 읽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선조원 선생님이 이제 현대소설과 관련된 이론 참 잘 써요. 그래서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전문학 교육론 중에서도요, 대표 저자가 되어 있는 이민희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고전 산문 쪽에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유명한 분들 많아요. 또 고전 소설 교육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뭐, 김풍기 선생님이라든지, 유소일 선생님도 있네. 강봉근 선생님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한창훈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소설가도 있습니다. 한창훈이라고. 이 책은, 고전 소설 교육론도 있지만, 산문 교육론도 따로 있습니다. 예. 약간씩 작품이 좀 달라요. 작품이 좀 다르고요. 책의 구성은 거의 똑같은데도 좀 달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려고 하면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능력이 되면 읽고, 능력이 된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읽으라는 뜻이고요. 안 되면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혹시요? 네. 소설 교육론이랑 산문 교육론 둘 중에 한 권만 읽어야 되면 소설 교육론 읽으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현대시 교육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몇 권 책을 안 들고 왔어요. 사실은 무지 많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는 요 고전 소설 교육론 이거 빼놓고는 전부 다 제가 6개월 동안 다 할 내용들입니다. 같이 하거든요. 할 때 또 여러분들 같이 또 따라 읽어도 되고요. 요약된 자료를 보지 말고 또 원본을 찾아서 있잖아요. 읽어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뭔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서 뭔가 뿌듯해 할 것 같지 않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리스트를 좀 적어보세요. 책 목록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안 그러면 작품 목록표, 그죠? 그래서 당장 내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리 있잖아요. 주면 보통은 내가 몇 작품 주느냐면 요 전체 영역을 다 합쳐서 있잖아요. 그죠? 한 8편, 9편 정도 줘요. 사실은. 그리 많이 안 줘요. 근데 8편, 9편 중에 3, 4월에 가서 현대소설로 가버리면 현대소설 한 3편 더 가보면 또 어렵거든요. 일주일 동안 읽어내기가,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내가 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많은 사람들이요, 해법만 봐요. 나 무지 충격받습니다, 솔직히. 해법만 본다고. 해법에 놓여 있는 텍스트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응? 나는 전공국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왜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받아요, 가끔 가다가. 되도면 전문을 다 찾아 읽어야 됩니다. 전문을 찾아 읽으세요. 요즘에는 뒤져보면요, 전문이 다 올라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되도면 여러분들 집 주변에 도서관 하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라도 책을 빌려서 꼭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소설 전문을 다 안 읽고 찔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럼 여러분들 그 생각하겠죠? 야, 내가 저 소설이나 뭐 소설이든 뭐든 작품을 읽고 나서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개안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또 꼼꼼하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그게 기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목록표를 정해보라고, 적어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장르와 상관없습니다. 때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영역을 나눠서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죠? 시, 소설 뭐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면 제목 적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가 있으면 그 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한 몇 줄이라도 적어 놨어요, 옆에. 빈 공간에. 메모를 해두세요. 소설이라면 그 소설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시험을 앞두고 한 일주일 앞두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내가 이거는 꼭 알고 와야 되겠어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메모를 해두세요. 그게 끝에 가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억이, 우리가 그 시즌 중 끝에 쭉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번에는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리스트를 정해서 조금씩 좀 정리를 해 가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줄 생각이냐면, 내가 작년부터 이렇게 했어요. 작년부터. 직강에 오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들잖아요. 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이미 나는 언제부터 했냐면 이걸 10몇 년 전부터 계속 그룹 스터디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무지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그 파일 어딘가에 있겠지만 꺼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내가 작년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거 좀 이제 세월 지난 것은 좀 꺼내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좀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땐 그런 이야기 해요. 그래, 알겠어. 문제 편집까지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 이제 내 거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게 아니고요, 지나간 것 중에서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만약에 작품을 선정해 주잖아요. 왜, 그죠? 그와 걸리는 문제 100% 다는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있으면 그 중에 한 문제씩이라도, 몇 문제씩이라도 매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강 넣는 사람들도
매주 자기 스스로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 답이 정확하다는 것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100% 검증을 못 하니까. 아시겠죠? 그 당시 문제를 낸 사람이 만든 답이니까, 이런 정도에서 답을 내렸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참고용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분명히 그 문제를 풀었지만, 그죠? 풀었지만, 내가 지금 아느냐 모르냐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로 문제를 낸 사람 답하고 비교해보면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 답을 달았지?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가져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것도 1월부터 꾸준히 7월, 8월까지 가면 생각보다 양이 많고요. 매주 이렇게 훈련한다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저한테는 그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이 정도 하고, 질문 없을 테니까, 그러면 잠깐 5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